자, 91회 전산세무 2급 관련된 부분이시고, 지금 문제지는 다들 준비가 되어 있으실 거니까 보시면 되시고요. 91회 같은 경우 여러분 합격률 상당히 높죠. 57.35%예요. 그래서 합격률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합격률 진짜 최상으로 날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7.35%가 나올 정도 높았었고요. 문제는 대체적으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론 문제도 그닥 어려웠던 부분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항상 이론 문제 어렵다 그러면 수입식이 물어보는 문제를 제일 어려워해요. 그런데 그 수입식이 부분 중에 제일 어렵다고 느낀 게 이자나 배당 쪽이거든요. 근데 또 이 이자 쪽을 냈어요. 근데 이제 문구를 잘 봤어야 되는 문제를 또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특징이고 나머지는 크게 나오는 특징은 없어요. 오히려 부가세 같은 경우는 회계 1급에서 낼 만한 문제들이 사실상 출제가 돼서 사실상 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대손금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왜 대손 배웠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또 회계 처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시고,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채권에서 발생된 대손 처리 비용은 여러분 항상 시험을 보실 땐요. 모두자가 붙는다라고 하면 항상 의심을 하세요. 모두자가 일단 붙으면. 자, 그래서 대손 처리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러면 틀린 건 벌써 1번으로 끝나요. 모든 채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쓸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이다라고 하면 채권의 반대는 채무겠죠. 그럼 채권은 무슨 채권과 무슨 채권은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매출 채권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타 채권이라는 게 있죠. 매출 채권은 뭐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이 부분은 무슨 상거래에서 발생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된 부분, 기타는 뭘까요? 상거래 이외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제품을 팔아서 못 받는 돈이 생겼다. 내가 기계 장치를 매각했는데 못 받는 돈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매출과 관련돼서 나온 매출 채권은 우리 대손에 대한 처리는 무엇으로 가셔라?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시는 게 맞죠, 여러분?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계정 과목이 대손, 상각비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기타이다라고 하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무엇으로 간다? 영업, 외 비용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기타 채권이기 때문에 대손상각비 앞에 뭐 붙여요? 기타의 대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자, 끝까지 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대손이 발생하거나 대손이 발생될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무엇하기도 하더라. 대손금을 회수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대손금 회수라는 얘기가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 대손금 회수라는 부분이 있었을 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여러분 이때는 지금 무슨 부분을 관련된 대손 충당금으로 정리하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대손 충당금과 무엇한다? 우선 상계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했던 이 부분도 우리 회수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무엇 하셔라? 대손 충당금과 우선 상계한다라는 거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근데 이 부분 말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자, 설정이라는 부분도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설정이라는 부분의 내용을 봤을 땐 내가 지금 컵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양수의 금액이 나오는 게 설정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기존에 했었던 대손 충당금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설정하는 시점에 우리는 양수가 아니라 오히려 뭐가 나오는 환입이라고 해서 사실상 음수의 형태가 나와지죠. 그러면 이 음수 금액만큼 무엇 하셔야 돼요? 대손 충당금을 줄여주셔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 줄여줄 때 반드시 확인할 게 뭐냐면 내가 매출 채권과 관련된 것이었냐라는 부분 그리고 기타 채권과 관련된 것이냐라는 부분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죠. 왜 그러냐면 매출 채권과 관련되었다라고 했을 땐 뭐로 정리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그럼 영업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손상각비를 처리했던 게 환입조치가 되는 것처럼 가셔야 되니까 우리는 반드시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거로 가야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의 반대가 영업수익이에요. 근데 영업수익은 매출액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지금 대손상각비는 판관비를 증가시키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판매비와 관리비에 가서 무엇해라? 아우 너 차감시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정 과목의 이름은 뭐로 가셔라? 우리 대손 충당금을 무엇한다? 다시 안으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환입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타 채권에 대한 부분도 이게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기타 채권은 영업의 비용 여러분. 그럼 영업의 비용의 반대편에 뭐 있어요? 영업의 수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환입할 땐 지금 기타 채권은 영업의 수익으로 갑니다. 영업의 수익. 이해되셨어요? 계정 과목의 이름표는 같아요. 이름표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는 쓰지만 무슨 부분?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 이해되셨어요?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같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1번이 답인 거는 벌써 결론이 끝났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매출채권 잔액 기준법에 의한 대손 예상 금액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의 대손 추정률을 무엇하여 곱하여 산정한다. 맞죠, 여러분?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 자, 그럼 대손 충당금 설정법은 몇 가지가 있다. 최소한 두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부분?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 잔액을 가지고 하는 채권 잔액 설정법이 있다. 그럼 채권 잔액 설정법은 이번에 나온 것처럼 똑같이 가는 거죠. 가지고 있었던 채권의 잔액에 누구를 곱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추정률에 대한 부분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전 그냥 설정률로 쓸게요. 자,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채권 잔액 설정법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기간의 경과치를 가지고 하겠다. 그게 더 정확한 방법. 그래서 금융권은 그걸 써요, 여러분. 근데 일반 기업은 그걸 하려면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령 분석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까진 기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연령 분석법. 그럼 연령 분석법은 연령별로 가지고 있는 채권. 그래서 전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 다 100세까지 산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101세는 없어요. 그냥 100세까지만 살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살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더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고 지금 50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경과됨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연령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연령별로 가지고 있는 채권에 뭐가 있을 것이다. 잔액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우리 누구를 설정률 또는 추정률 또는 대손율이라고도 하죠. 그들을 곱하겠죠. 근데 연령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또 연령별로 되어 있는 거 계산하고 또 더하기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든 방법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정도의 계산법은 기억하셔라. 2번 맞는 표현인 거죠? 네, 맞다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전기에 대손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을 무엇하신다? 회복한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아까 제가 끝까지 가시죠 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3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고 자, 네 번째. 자, 대손 발생 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무엇 하시고 먼저 대손 충당금과 무엇해라? 상계한다. 그러면 여러분 대손 충당금 잔액이 부족하시면 뭐로 가실 거예요? 자, 일단 충당금과 먼저 상계를 하시는 건 원칙. 그런데 지금 잔액이 부족하더라. 충당금 잔액이 부족. 그럼 무슨 처리하셔라? 이때도 똑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게 무슨 부분? 지금 무엇이며 매출 채권이면 판관비. 자, 그런데 기타 채권이면 영업의 비용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회계 처리뿐만이 아니라 이론에서 냈지만 회계 처리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전산 실무에 들어가면 뭐 일반 전표에서도 계속 나오는 문제이시고 그리고 결산할 때도 계속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숙지를 해야만 되는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시죠, 여러분. 자,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지금 묻고 있네요. 자, 유형자산 부분은 우리가 대부분 취득 쪽 문제를 제일 많이 내고요. 조금 더 깊게 내고 싶다 그러면 뒤에 후발적인 부분에 무슨 부분들 삼각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우리 왜 처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유형자산은 재화와 용역 등의 생산과 판매 관리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여러분, 화폐성과 비화폐성은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가 화폐성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가치가 변경되는 부분을 표시하겠다는 부분. 대표적인 화폐성이 외화자산 평가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화자산이나 외화 부채에 대해서 여러분 결산하실 때 평가를 하죠. 그런 걸 화폐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금 가치가 바뀌었다라고 난 바꿀 의사가 없다라는 부분은 비화폐성이라고 해요. 그 비화폐성의 대표적인 부분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 절대 평가하시면 안 되는 게 선급금과 선수금. 그러니까 내가 미리 받은 외화대금이 있다. 내가 미리 준 외화대금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더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 걸 비화폐성. 근데 그 비화폐성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비화폐성 얘기를 자주 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유형자산은 무형자산하고 구분하는 것 때문에 물리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얘기도 자주 합니다. 그것까지 같이 가져가시고. 자, 두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 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여러분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보시면 매입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한다라면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강제 매입 채권을 산다. 그러면 대부분 뭐로 산다고 말씀드렸냐면 무조건 액면. 그래서 한 구자당 얼마라는 게 있다라고 했죠. 그 매입가액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매입가액과 시장에서 움직이는 현재 가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매입은 5,000원짜리 액면 금액인데 시가는 시장에 갔더니 4,000원이더라. 그러면 우리는 5,000원을 내고 액면가로 샀단 말이에요. 구자수만큼 사야 우리가 자동차 등기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1,000원의 차이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자산가액에 합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액을 합산한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지 매입가액을 합산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틀린 거 찾으려고 했으니까 답은 2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유형자산을 현물 출자 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원칙적으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문제가 돼요. 제가 볼 땐 출제위원이 예외적인 규정을 그냥 원칙이라고 넣은 것 같아요. 자, 원칙 글씨가 들어오려면 주식의 시가가 원칙으로 볼 수는 없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현물 출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는 해요. 재무회계 수업할 때 여러분 현물 출자에 문제가 나오면 아예 고정답이에요. 무슨 뭐 분계가. 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차변에 누가 생겼다? 건물이 생겼다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건물이 100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대변에 주식을 어떻게 줄 거냐? 그러면 주식의 금액인 우리 여러분 주식의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건 무조건 액면이죠. 사채도 액면이고 그럼 지금 건물 가격이 100이다. 그러면 자본금도 최소한 100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본금이 70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오는? 주발초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들어오는 형태가 거의 대다수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되시는 거냐면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의 가격을 뭐로 주는 게 맞아요? 금전으로 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금전으로 주지 않고 내가 주식으로 주겠다? 근데 주식으로 주고 있는데 무슨 부분? 우리 주발초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는 건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금액이 내 주식의 액면가보다 무엇하다? 비싸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올려져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움직이지 우리의 가치가 더 아래쪽에 있는 부분 여러분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게 좋은 거거든요. 평가가 되는 부분이 우리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반대이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그런 형태로 누가 주식을 돈으로 받아요. 건물 가격이 실질적으로 100인데 나는 액면가보다 더 싼 주식을 준다? 아무도 안 받아요, 여러분. 저부터도 안 받을 거예요.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형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답을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수 답안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 그러면 취득 원가는 원칙으로 가져가실 땐 시장에서 움직이는 무엇으로 가야 된다? 공정가치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정가치는 누구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인 거예요. 다만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무엇하다? 판별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죄송해요. 파악하기가 어렵다. 불분명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없다. 불분명하다. 그러면 무엇으로 회계 처리하자? 너가 준 주식의 시가로 정리할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의 시가가 먼저가 아니라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먼저, 그리고 주식의 시가가 뒤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출제. 이거 원래 출제자는 2번으로 답을 내고 싶었던 문제였거든요. 3번에 이의제기가 들었어요. 네, 반박할 수 없는 거죠. 원칙을 붙였다는 게 또 문제가 됐죠. 그래서 두 가지 답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동종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교환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동종이라고 부르는 것과 이종이라고 부르는 것. 동종은 기계와 기계끼리의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치가 유사한 경우도 더 많아요. 가치가 다르다라면 내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거나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받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쓰는 용도나 의미가 유사하다는 부분을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었던 기계, 구기계가 밖으로 나가고 새로운 신기계가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교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이종자산은 교환 손익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인식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 그래서 답은 2개이다. 세 번째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우리가 보유한 다음에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와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에 2021년도에 계상되는 단기 손익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차이점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이다. 그러면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뭐가 발생이 됐다?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발생됐다. 그러면 취득, 부대 비용 이거부터 여러분 이 단기 손익에 영향을 다 주는 거니까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고 했을 때 취득 부대 비용은 뭐로 가요? 영업 외 비용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영업 외 비용인 수수료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을 뺀 이것만 예외적인 조항이죠. 모든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 자, 우리 지금 매도만 비교하겠지만, 자, 그랬을 때 뭐로 간다? 자산의 취득 원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됐을까요? 이게 그럼 처분할 때 문제가 되고요. 우리 공정가치 평가할 때도 문제가 돼요. 가산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됐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무슨 부분 비교해야 될까요? 아, 결산 때 나 무엇 한다? 평가라는 걸 하죠, 여러분. 평가. 우리가 평가라는 용어를 쓰는 건 지금 현재 어떤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으로 무엇하는 거? 모두 다 바꿔주는 거. 그걸 평가라고 하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의 결산 시 평가는 뭘 가지고 하느냐? 여러분 시가를 가지고 하죠. 그래서 시가법이라는 표현을 쓰죠. 또는 공정가치법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아래는 공정가치를 쓸게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지금 공정가치 또는 시가법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외 얘기 하나 할게요.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도 포함한다, 안 한다? 한다예요.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럼 시장성이 있다는 건 유가증권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건 당연히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겠지만 시장성이 없다라고 하시면 공정가치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시장 가서 아무리 단가를 파악하고 싶어도 단가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무엇으로 간다? 원가법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예외에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우리 시장성이 없다 또는 시장성이 상실한 게 매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결산 평가하는 부분 때문에 나오는 계정 과목 정리. 자, 그럼 매도 가능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이라는 게 있겠죠. 그쵸, 여러분? 자, 얘는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가죠. IS 계정입니다. 그래서 영업의 소익과 비용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그쵸?
근데 얘는 무엇으로 가요? 장기전으로 지속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가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재무, 상태표에 보낸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가죠. 됐어요. 근데 요게 다른 점이에요. 왜냐면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이거에 따라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요게 다른 부분. 여러분 파는 건 똑같아요. 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이 있을 수 있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이 있다. 그들은 다 어디로 간다? 다 손익계산서예요. 네, 손익계산서. 그래서 처분 쪽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자, 고 정리했고요. 내용 볼게요. 지금 A 회사의 주식 1000주를 가지고 있고 주당 10,000원이고 자, 10,000원이 공정가치입니다. 매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말에 그럼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산 시 평가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A 회사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가 10,000원에서 얼마로 바뀐다? 1,500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럼 이런 가격은 우리 무엇했어요? 상승했다 이네요. 그럼 자산은 상승했으니까 이익일까요? 손실일까요? 그럼 가격이 올라간 건 자산은 이익, 부채는 뭐가 되고요? 손실이 되겠죠. 우리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겠네요. 자, 요 부분 정리해달라라는 얘기. 그러면 저는 요건 화면을 하나만 띄우고 갈게요. 자, 그래서 결산 시점의 평가 손익은 일단 계산을 해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1000주예요. 1000주에 1,500원에서 10,000원을 빼면 아까 차익금이 500원이었죠. 그래서 1000주 곱하기 500원 하시면 얼마의 금액이 나온다? 50만 원. 근데 상승했기 때문에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인 거죠. 그래서 평가 이익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평가 이익이 단기 매매 증권이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데 얘가 무슨 계정이다? IS 계정이다. 손익계산서 계정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영업의 수익에 들어갑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이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을 쓰고 얘는 어디에?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는 계정이다. 그 재무상태표 자본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거였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단기 손익이라고 하는 건 어디의 금액인 거예요,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게 얼마입니까? 이거 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차액 금액은 얼마이다? 50만 원이겠죠. 얘만 손익계산서에 갈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단기 손익 차이는 50만 원. 그래서 답은 그럼 몇 번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첫 번째, 할부 판매 상품의 경우 대금이 모수 회수되지 않더라도 상품의 판매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그럼 맞나요? 틀리나요? 자, 요 부분은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가 여러분 뒤에 가면 누구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 수익의 인식 부분하고도 관계가 좀 많아요.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수익 인식 못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재고자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까지도 같이 움직입니다. 자, 우리 할부 판매는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구분해 주셔야 되냐면 우린 지금 재무회계 입장입니다. 자, 재무회계 입장에서는 할부 판매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단기와 장기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장단기 불문입니다. 구분하지 말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무엇하면 인도를 하면 우린 창고에서 무엇한다? 제거해라. 그래서 인도 시점에 또는 판매 시점에 재고 자산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할부라는 건 대금을 나눠받는 게 할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 금액에 우리 매입에 대한 운임을 더해 주시고 하역료 더해 주시고 보험료 더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들을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갑니다. 2번 맞는 얘기네요. 세 번째,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 판매되어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부분은 국경을 넘나드는 이게 수입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국경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라고 했다라면 선적지라고 하면 실은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문제를 보실 때 여러분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구매자 입장의 지문인지 판매자 입장의 지문인지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매자의 재고자산 글씨를 등장시켰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하면 저희가 수입하는 입장입니다 라고 하고 여기가 수출하는 입장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수출하는 쪽에서 무엇하면 선적을 하면 선적지 인도 조건
그래서 선적을 하면 수출자 재고자산에서 무엇한다? 이거는 선적지는 여기서 재고자산에서 제외가 돼야 돼요. 그리고 수입자의 뭐가 된다? 수입자의 재고자산에는 무엇하는? 여기는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가는 부분. 자, 그런데 우리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죠. 선적지가 아니라 여기에 무엇을 해야? 아, 너가 물건을 보낸 건 맞아. 그런데 무엇해야만? 도착을 해야만 그게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그럼 이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는 지금 수출자 입장에서는 뭐가 될 것이다. 도착지로 가면 도착할 때까지 지금 수입자의 재고자산 못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착지였을 때는 우리 수출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대신에 수입자는 도착하기 전까지는 뭐가 된다? 우리는 제외시켜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엇하고 있다? 운송 중인 재고자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을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뭐라고 쓸 수 있다? 미착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착품이 누구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은 구매자한테 무엇해라? 구매자는 포함. 자, 그리고 누구요? 판매자는 제외라고 했어요. 자,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답은 바로 나오죠, 여러분? 네, 그래서 판매되어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재 재고자산에 포함이 아니라 제외라는 거. 이거 글씨 구매자로 바꿔냅니다. 하나로 외우시는 거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글을 보시고 정리하실 것. 자, 네 번째.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그럼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비정상적 감모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영업의 비용으로 가야 되겠죠? 영업 외 비용.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상적 감모, 비정상적 감모 구분해 주실 것.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섯 번째 문제.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우리 자본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자본금은 반드시 무슨 주와 무슨 주를 구분해서 표시한다?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래서 여러분 전산실무 들어가셔서 중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자본금을 회계 처리하실 거예요. 근데 자본자 치고 검색해 보시면 우선주가 검색이 돼요. 그래서 자본금이라고 보여지는 계정 과목이 보통주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선주와 보통주는 반드시 구분. 그리고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수 곱하기 1주당 액면금액이죠. 네, 그것까지 항상 세트로 기억. 두 번째, 자본 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아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본 잉여금의 계정 과목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무 상태표에 보여질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통합으로 표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 계정 과목 유사하다라고 한다라면 유사한 계정끼리 무엇할 수 있어요?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 계정의 대표적인 게 누구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통합의 표시가 가능하냐라는 걸 묻는 건데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절대로 통합 표시 못합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자본 조정 중 자기 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본 조정도요. 자기 주식은 반드시 눈에 들어오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별도로 표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 결손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 여러분 4번이 답이죠. 여기부터 뒤로 등장하는 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아니라 무엇의 설명이다. 이익, 잉여금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익, 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설명한다면 미실현 보유 손익이 무엇되어 있는 거?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부터 등등등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4번은 지금 현재 이익잉여금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 여섯 번째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 원가에 포함될 금액은 얼마인가? 이 문제 참 열심히 내네요. 제조 원가, 매출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뭐 이런 문제. 자, 간접 재료비, 제조 공장의 화재 보험료, 제조 공장장의 급여, 영업부. 여러분 제조 원가예요. 자, 우리 공장에서 일어난 건 제조 원가.
공장이 아닌 소위 말해서 생산과 관련이 없는 건 비제조 원가라고 하죠. 그럼 비제조는 다 뭐가 붙을 것이다? 사무실이나 영업부가 붙을 거예요. 그러면 영업부의 건물 화재 보험료는 손익계산서에 해야 되겠죠. 손익계산서에 가는 거. 자, 그리고 제조 기계 감가상각비 들어가야 되고요. 영업부의 여비 교통비 이것도 IS 계정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제조 공장 임차료 들어가야 되고요.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도 우리는 손익계산서인 IS에 들어갑니다. 됐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거 계산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네요. 네, 그래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조 원가는 우리 위에 있는 간접 재료비 25만 원 더하기 우리 제조 공장의 화재 보험료 5만 원, 그럼 30만 원 될 거고요. 거기에 제조 공장장의 급여 8만 5천 원, 기계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7만 5천 원, 그리고 공장 임차료 12만 원 모두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제조 원가는 얼마이다? 58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정리? 우리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문제 보시죠. 자,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도 귀에 딱쟁이 앉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 풀 때마다 계속 나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조금 특이해요.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자주 내지 않는데 풀다 보니까 계속 똑같다는 느낌이 들어가는,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그렇게 냈으면 좋겠어요. 자,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소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배부 방법이다. 그쵸? 그래서 가장 간단하다. 두 번째, 단계 배분법은 배분 순위를 고려한 배부 방법이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만 무엇을? 보조 부문 간 용역소수 관계를 고려하고 두 번째부터는 없다예요. 없다. 자, 세 번째, 직접 배분법은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배분 방법이다. 가장 정확성이 떨어지는 배분 방법이다.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배분 방법은 상호 배분법이죠. 연립방정식으로 해야 합니다. 보조 부문 간 무엇에 대한 용역 소수 관계를 모두 다 고려하겠다는, 그래서 상호 배분법이 가장 정확성이 높다. 대신에 여러분 뭐라고 했나요? 계산이 어렵다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죠. 자, 네 번째, 단계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한다. 그렇죠? 얘는 일부 고려한다라고 얘기하고 얘는 전부 고려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답은 3번. 자, 8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라고 묻네, 여러분. 우리가 개별 원가 얘기할 때 기억해 달라고 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지금 무슨 부분? 제조간접비 배부가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조간접비를 배부할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뭘 기억했어야 됐을까요? 제조간접비 배부요. 자,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건 일단 나는 실제 배부를 할 건지 아니면 예정 배부를 할 건지 이거 구분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서 실제 배부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완성품이 나오면 그 완성품의 원가라는 걸 계산할 게 방법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자, 예정 배부는 야, 완성품? 야, 내가 물건 만들 때까지 기다리라고 단가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회사에서는 견적을 내달라고 의뢰가 들어와요. 견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너랑 거래하고 싶은데 너한테 1,000개를 발주하면 내가 하나당 단가가 얼마일까? 견적 좀 내줘.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단가가 산출이 돼야 그게 거래가 뭐가 돼서 성사가 돼서 매출로 이뤄가는 거예요. 이뤄지는 거예요. 근데 단가 산출을 실제 배부로 가겠다?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가겠다? 그럼 거래처한테 아우 우리 완성품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니까 지금 당장 견적 못 드려요. 그럼 빠이빠이 할 거예요. 시기 생각하시면. 이해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뭘 쓰는 거예요? 예정 배부요. 그래서 이 예정 배부는 우리 지금 실제 배부는 사후원가예요, 여러분. 뒤에 계산하는 부분 사후원가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정 배부는 사후가 아니라 무엇이다? 사전원가예요. 사전원가. 됐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실제 배부를 뭐라고 부르고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부르고 자, 예정 배부를 뭐라고 부르고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상 개별이다 그러면 예정 배부에 의해서 원가 계산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나와도 푸실 수 있어요. 자, 그에 대한 설명이고 틀린 걸 찾아라. 자, 실제 개별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원가 계산 모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액을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한다. 맞아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자, 요 아래 위쪽에 쓸게요, 여러분.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모두 다 실제예요. 제가 완성품이 나온 원가로 가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재료비도 노무비도 이런 우리 물건 만드는데 여러분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조 경비는 대부분 간접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제조 간접비라고 쓸게요. 제조 간접비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재료비는 무엇이고 실제 발생된 거, 노무비 실제 발생된 거,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된 거 이렇게 합이에요. 됐어요? 자, 근데 정상 개별 원가는 우리 재료비 얘도 똑같이 여러분 재료비를 더하고 노무비를 더하고 또 누구를 더해야 될까요? 제조 간접비를 더해야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런데 재료비와 노무비는 실제 개별원가처럼 실제가 맞아요. 그런데 제조 간접비는 누구이다? 실제가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만큼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추정치예요. 그러니까 예정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1번 문제 지문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실제든 정상이든 우리 재료비와 노무비는 모두 다 직접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실제 제조간접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직접이라는 건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얼마 들어간다는 거 안다는 거죠. 그럼 빵 만들 때 밀가루 얼마 투입했다는 거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의 금액이다. 그런데 이 제조간접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실제 개별원가 계산은 일정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일정 기간에 실제 배부 기준 총수로 나눈 실제 배부율에 의해서 개별 제품에 배부한다. 맞습니다. 지금 제조 간접비 배부 문제도 자주 내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 제조 간접비 배부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예정제가 없다. 그럼 여러분 실제로 계산한다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계산하는 건 실제 용어 안 줘요, 여러분. 됐을까요? 예정으로 간다 그럼 예정 용어를 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조 간접비는 지금 실제 배부율 다 실제예요. 실제 배부율 곱하기 배부 기준의 실제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곱하기 실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2번도 맞는 얘기가 되죠. 자, 세 번째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제조 간접비를 무엇으로? 예정 배부율을 이용하여 배부한다. 제가 제조 간접비는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정 배부를 가지고 배부할 때 계산하세요라고 해서 예정 배부액을 계산할 때 무슨 부분? 배부 기준은 실제 여러분. 그래서 배부 기준은 실제로 발생한 걸 가지고 오시고 여기에 누구를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가는 거죠. 요건 다른 점.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여기도 실제이고 여기도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예정은 예정 배분 곱하기 실제 배분 기준이에요. 그렇게 간다는 거. 자, 네 번째, 원가 계산이 기말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도입되었다. 여러분 제가 견적서 얘기해 드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쵸? 실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무슨 제도를 만들었다. 정상 개별 원가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씨 바꿔주셔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9번째 문제 가시죠. 또 공순 문제가 났네요. 자, 다음 자를 이용하여 정상 공순 수량과 비정상 공순 수량을 계산했을 때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단 정상 공순은 단기 완성품의 5%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초 제공품부터 단기 완성 수량, 기말 제공품까지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뭐부터 하셔라? 공손 수량부터 하셔라. 그럼 공손 수량은 기초 제공품 수량 200개 더하기 단기 착수 수량 얼마이고요. 우리 900개. 자, 그래서 더해진 1100개에서 우리 누구요? 대변에 있는 단기 완성품 수량과 기말 제공품 수량 더한 950개를 무엇하셔라? 빼셔라.
그러면 공손 수량은 얼마이다? 150개로 결론이 납니다. 자,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품의 5%라고 했으니까 단기 완성의 수량은 800개. 그러면 800개 곱하기 5% 하시면 우리 58에 40이니까 40개가 나왔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전체 발생된 공손 수량에서 정상 공손 수량을 빼면 비정상 공손이겠죠? 그래서 몇 개가 나왔다? 100개. 그러면 정상 공손 수량은 40, 비정상 공손 수량은 110. 그럼 답은 몇 번이 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답은 2번인가요? 네,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째 문제이고요. 당해 연도에 제조 간접비의 예정 배부에 따른 예정 배부 나왔네요. 제조 간접비가 2,500원이 과대 배부된 경우 다음 조건에서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가? 자, 그리고 이 조건에 가서 봤더니요. 직접 재료비는 12,000원, 간접 재료비는 2,000원, 간접 농업비는 2만 원, 직접 농업비 2만 원, 간접 농업비는 4,000원. 간접 경비는 4,000원이 실제로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 가지고 계산해 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하실 땐 일단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을 계산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앞에 정상원가 계산 얘기할 때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자, 정상원가 부분 얘기할 때 제조 간접비는 지금 내가 무엇을 계산할 것이다. 예정 배부율을 계산하겠죠. 그래서 예정으로 뽑아낸 예정 제조 간접비 총액을 우리 배부 기준 예정으로 나누면 예정 배부율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누구를 실제로 발생된 실제 배부 기준을 무엇하여 곱하여 무엇이 나온다? 예정 배부액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가 없어요? 자, 예정 배부액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무슨 부분이? 아니 예정 배부율도 안 보이고 그리고 배부 기준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로 계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무슨 부분? 자, 일단 또 하나 기억하실 거. 여러분 지금 기중에는 내가 원가를 계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상원가 계산 방식을 쓰고 있어요 라고 하면 예정으로 배부해서 원가를 산정한 건 맞아요. 근데 뒤에 가서 실제 완성품이 나오면 제품이 나오면 우리 원가가 확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배부했던 금액이랑 실제 발생했던 부분이랑 금액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무엇한다? 반드시 봐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무엇이다? 아,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라는 게 등장이 되죠. 그래서 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누구와 누구의 차이로 보시면 된다. 우리 위에 있었던 우리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과 누구의 차이, 우리 실제로 발생된 실제 발생액의 차이를 무엇하셔라? 비교해라. 그래서 지금 요 두 개의 차이를 놓고 봤더니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배부액보다 더 크다. 이런 회사는 이게 더 유리해요. 내가 단가를 더 높게 내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는 더 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원가 산정할 때 100으로 산정해 놨는데 실제 들어간 건 90이에요. 그럼 여러분 10만큼 나는 이득이에요. 이익금으로 그냥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너 과대 배부했구나. 그리고 이 과대 배부한 건 회사 입장에서 무엇이다? 유리한 입장이래요. 사실상 단가를 더 높게 낸 거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발생액을 놓고 봤더니 무슨 부분? 자, 예정 배부는 그냥 100으로 갈게요, 여러분. 근데 실제는 120원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 실제 배부가 더 많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이익금을 깎아 먹어야 돼요. 아니 단가가 더 올라갔다고 거래처한테 아 우리 단가 잘못 냈으니까 20원 더 주세요. 이 얘기 못해요, 여러분. 그럼 이익을 깎아 먹겠죠. 자, 그래서 나는 배부를 무엇하였다? 과소하게 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우리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해요, 여러분. 이익금 까먹을 거라고 했으니까. 됐나요? 그럼 지금 문제는 요 원리로 찾아주셔야 되는 부분. 자, 그럼 일단 예정 배부액 물어봤으니까 실제 발생액을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자,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입니다. 그럼 직접자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간접 재료비 2,000원 더하기 우리 직접 농업비 X 해주시고 간접 농업비 4,000원 그리고 간접 경비 4,000원 여러분 이거 다 더하면 얼마에다? 10,000원이 나오게 되네요. 됐어요? 자, 그리고 상단에 가서 봤더니 나는 과대 배부 얼마가 있다? 2,500원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더 크다? 예정 배부가 더
크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실제 발생액 10,000원에 과대 배부된 2,500원 더하면 예정 배부액은 얼마가 된다? 12,500원. 이게 여러분 반대. 과소이면 무엇 하시면 돼요? 빼주시면 되는 거죠. 네, 차이만큼 계산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4번이 되는. 그래서 요건 정리 잘 하세요. 제가 설명을 조금 더 길게 한다고 했어요. 네, 왜냐면 시험 준비하실 때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리하는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 자, 이제 세법으로 들어갈게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여러분 공급 시기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반드시 뭐까지 꼭 보셔라. 용역에 대한 내용인지 재화에 대한 내용인지 두 개를 같이 물어봤는지. 자, 지금은 누구만 물어봤다? 재화만 물어봤어요. 그럼 이 자리는 용역에 대한 건 들어올 수는 없어요. 자, 첫 번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여러분 기본적인 거는 뭐로 가요? 재화의 이동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러면 제가 지금 펜을 누군가한테 팔았다. 그럼 이동이 가능한 거죠? 그럼 이동한 대로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 그럼 여러분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의 물건을 그들이 사용하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또는 팔기는 했지만 움직임은 없다. 이런 건물은 인도는 했지만 건물을 떼가진 않잖아요. 그럼 이동이 필요하지는 않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그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다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는 건 어느 경우에 쓰실 수 있을까요? 우리 왜 공급 금액이 확정되었다라는 부분. 이건 재화 쪽에서는 안 써요, 여러분. 우리가 금액이 확정된 부분의 시기로 봐서 그걸 가지고 매출을 잡고 우리 매출 잡는 얘기는 과세표준이 나와서 정리하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공급가액 확정은 재화 쪽이 아니라 용역 쪽에서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재화 쪽에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일단은 지금 뭐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라면 일단은 썼는지를 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썼는지, 사용을 하였느냐라는 걸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사용하였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에서는 사용 용어를 이용으로 바꿔줄 거예요. 제가 아까 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걸 인도로 얘기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용 가능한 때란 표현을 씁니다. 답은 1번이네요. 그래서 1번. 그리고 공급이 확정됐다는 표현 못 쓴다고 했고, 자, 두 번째,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시고 그 후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었다. 그러면 상품권을 판매했던 시점엔 일종의 무엇으로? 선수금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선수금이니까 재고가 이동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럼 공급 시기가 아니에요. 추후에 상품권하고 누구하고 물건이 교환되는 시점. 그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재화가 실제로 무엇되는 때, 인도되는 때라고 얘기했던 부분. 자, 세 번째,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또는 취득한 재화로서 자기의 누구한테 고객에게 무엇하였다? 증여하였다. 여러분 이거를 무슨 말로 돌려놓으시면 될까요? 우리는 재화의 공급에는 뭐가 있다? 특례조항에 간주공급이 있었죠. 네, 간주공급. 그래서 이들을 사업상 증여라고 표현할 수 있죠. 사업상 증여. 자, 사업상 증여의 공급 시기는 언제로 간다? 증여하는 때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쵸? 증여하는 때. 그래서 요 재화의 공급 부분 중에 우리 간주 공급은 요건에 따라서 용어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상 증여는 증여하는 때. 우리 무슨 부분요? 사용하는 것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가 공급이 있으니까 그건 사용한 때. 이렇게 있죠. 사용 소비한 때로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폐 없이 잔존재화예요. 폐 없이 잔존재화는 폐업하는 때. 그래서 요건이 다 다르다는 거. 자, 네 번째. 두 해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 기일까지 기간이 얼마? 1년 이상. 여러분, 대금을 2번 이상 분할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딱 끊으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할부이다, 연불이다 라는 표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1년 이상이냐 1년 아래쪽에 있느냐 소위 말해서 미만이란 얘기겠죠. 그러면 무슨 부분? 단기 할부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으면 근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로 간다? 장기 할부로 쓸 수 있고 또는 연불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연불은 연 단위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걸 연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년 이상이니까 장기 할부네요. 그럼 여러분 우리 풀었던 문제 중에 앞에서 풀었으니까 점검만 할게요. 앞에서 여러분 제가 무슨 부분 재무회계에서는 뭐 재무회계로 썼지만 회계 기준에서는
장단기를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구분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회계는 장단기 구분한다 안 한다? 장단기 구분 안 해요, 여러분. 구분하지 않고 무엇하면 재화가 무엇되면 인도되면 판매되면 그때 무엇해라? 우리 재고자산에서 빼고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기준은 장단기 구분하지 않는다. 그런데 누구는 부가가치세는 장단기를 구분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단기를 구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합니다. 그래서 부가세에서는 단기 할부를 그냥 할부라고 부를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단기로 취급해 주셔라. 그럼 무엇으로 가시라? 인도한테 이렇게 가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장기는 무슨 부분? 돈을 받기로 한 때, 받은 때가 아니라 받기로 한 때예요.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 다 풀고 쉴게요,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풀고 쉴게요. 12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도 안 틀릴 거예요, 여러분. 그쵸? 자, 다음 중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 자, 필요적 기재사항은 딱 4개밖에 없죠, 여러분. 그건 머릿속에 가지고 가실 거죠. 자, 공급자의 상호성명, 등록번호. 그러니까 공급자는 상호성명도 올바라야 돼요. 자,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라고 하죠. 또는 세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닌 거 찾으시라고 했으니까 답이 바로 보이죠? 4번. 자, 우리 공급 품목 또는 공급 연월일 뭐 이런 부분들은 임의 기재 사항이죠. 네, 임의 기재 사항. 13번째 문제. 자, 주식회사 구룡은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이다. 당사 제품 5만 부를 수출하기 위해서 2020년, 여러분 2020년을 저희는 2021년도로 좀 바꿔버릴게요. 네. 요거 기출에 나 있는 거 제가 그대로 갖고 왔네요. 2021년 11월 20일에 선적을 하고요. 대금은 2021년 12월 10일에 수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에 대한 과세 표준 얼마인가? 결론적으로 여러분 저는 돈을 뭐로 받고 있다? 외화로 지금 대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부가세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면 우리 과세 표준의 금액은 뭐로 갈 거냐? 왜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외화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원화로 신고하잖아요. 네, 그걸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게 있죠. 이 부분은 사실상 전산실무에 가시면 분계 문제 때도 영향이 될 거고 그리고 어디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우리 수출과 관련된 부속서류 있었죠. 그거 작성할 때도 계속 영향을 받죠. 그래서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과세표준의 금액은 자 공급 시기 무슨 부분 도래 전 나는 원화로 무엇하였다? 환가하였다. 미리 받은 돈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원화로 환전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환가한 금액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환가한 날에 환율로 계산된 금액으로 가라. 그리고 공급 시기 이후에 외화 상태로 가지고 있거나 내가 돈 받았어요. 그런데 공급 시기 날짜를 기준 놓고 봤더니 나 아직도 외화로 갖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급 시기 이후에 지급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기 앞에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미리 받은 선수금이 있다는 얘기고 지급받은 경우라는 건 나 외상으로 팔았어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로 공급 시기에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계산된 금액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사람은 11월 20일에 선적을 했어요. 그리고 수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적일이 뭐가 된다? 공급 시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돈은 언제 받는다? 12월 10일에 수령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일단 공급 시기 기준으로 돈을 받은 건 없으니까 무슨 상태? 나 외상으로 물건 팔았어요 라는 얘기가 되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선적일에 무슨 환율? 기준 환율로 가라. 그럼 선적일은 현재 1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11월 20일 기준 환율 1,000원을 곱해 주시면 되죠. 그럼 5만 불 곱하기 1,000원 하니까 5천만 원 나오죠, 여러분?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더 설명드릴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기억하고 가실 거. 14번째 문제 갈게요. 소득세네요. 자,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공제 중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공제의 인적공제의 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적공제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무슨 공제와 무슨 공제 합이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와 그리고 법률권은 충족해야 되고요. 기본공제가 되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더해줄게 라고 하는 추가공제합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그중에 기본공제 물어봤고요. 자, 1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여러분 우리 사람에 대한 공제는 근로소득제만 받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이란 표현을 했었고 자 그래서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자연인만 해당하고 자 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한 명당 연 10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여러분 1번이 답이네요.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이다? 1인당 150만 원이었어요. 150만 원. 두 번째,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원칙이 뭐였어요, 여러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이 소득금액 합계액이라고 하는 건 우리 6개의 소득을 합해서 나온 무슨 금액? 종합소득 금액 더하기 퇴직 소득, 금액.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여러분? 양도가 들어야 되죠? 자, 양도, 소득, 금액의 합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더하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이거는 만자가 붙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이외에 있는 부양가족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번째, 거주자의 형제자매, 장애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형제자매 나이는 몇 세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 옆에 날개 다른 형제자매는 20세, 60세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장애인이었다면 여러분 이 규정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장애인은 21세부터 59세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4번 표현 맞습니다. 답은 1번. 금액 물어봤네요, 여러분.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자 소득의 원칙적인 수입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여러분 이번엔 맞는 걸 물어봤어요. 네, 틀린 건 찾는 게 아니라 맞는 것. 자, 문제 봤더니 여러분 1번 보통 예금의 수입 시기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맞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이자는 돈을 받는 날짜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예외적인 게 있기는 해요. 무슨 부분? 돈을 받지 않고 너가 차용증이라든지 뭔가의 계약서처럼 서류를 쓴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자 언제 줄게라고 해서 약정한 날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약정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금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보통 예금의 수입 시기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지급받은 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받기로 한 날은 맞고요. 아유 지급받기로 한 날? 받은 날이죠 여러분. 우리 맞는 거죠?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되겠죠. 받아야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받은 날. 글씨를 제가 잘못 봤어요. 우리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 틀렸으니까 올바르게 고치면 받은 날. 자, 두 번째. 통지 예금의 이자는 통지한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 그렇죠. 통지는 여러분 들어왔다고 알려줘야 내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을까요? 그러면 통지한 날에 수입 시기로 한다? 여러분 통지가 오는데요. 그 통지한 부분에서 돈을 빼야 돼요. 왜냐면 통지는 왔는데 그냥 돈이 이거 있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인출해야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떼고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통지한 날이 아니라 이 통지 예금은 통장에서 무엇한 날? 인출한 날로 갑니다. 자, 통지예금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거 말고요. 원본에 전입한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상품에 이자가 붙으면 그 이자가 이 원본에 계속 쌓이는 거. 그 원본 전입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거는 뭐로 간다? 그거는 통지한 날처럼 그 부분은 돈을 찾는 게 아니고요. 전입한 날이 맞아요. 그거는 전입한 날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돈을 빼는 게 아니라 전입한 날이 맞고요. 자, 세 번째, 정기적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 답은 3번이네요. 자, 네 번째. 아까 제가 1번 얘기하면서 조심하세요라고 했던 게 4번에 있네요.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 아니죠, 여러분. 얘는 뭐로 가라? 돈을 받은 날짜가 아니라 너가 무엇했을 것이다. 약정한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약정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건 원칙이에요. 예외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근데 약정일이 없으면 무엇 할 수 있다? 지급받은 날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 다만 규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칙을 물어봤기 때문에 4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뭐 2020년도 기출을 풀고 있는데 역순으로 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91에도 이자의 소득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93회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93회는 원칙과 예외를 다 줬었죠. 그래서 내용 설명을 보고 잘못된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칙만 물었고 그 부분은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기출에서 다시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